68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김순자는 며느리 이미영의 손에 머리끄댕이를 잡히는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박정호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 매달 나오는 연금. 순자 명의로 된 통장. 그것을 둘러싼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끝에서 밝혀질 진실은 그 누구도, 심지어 순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은 낡았고 표지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으로 헤어져 있었습니다. 68배 나이가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마디, 튀어나온 핏줄,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들. 그 손이 지금 통장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된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달 받게 될 금액이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받게 되는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뒤에서, 아들 뒤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자기만의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자기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니 이미 변해 있던 가족의 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게 될지, 그리고 이 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은행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이었습니다. 이 돈을 아들 내외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영의 성격을,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이사 온 곳, 아들을 낳고 키운 곳, 남편을 먼저 보낸 곳, 그리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곳. 함께 산다는 말이 무색하게 순자는 늘 작은 방 한 칸에서 지냈습니다. 안방은 아들 부부의 것이었고 작은 방 하나가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지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5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순자의 다리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각 계단마다 한 걸음씩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작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이미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든 이미영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은행에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미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행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슨 일로 은행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연금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이미영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관심했던 얼굴에 갑자기 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미영은 연금이 나오냐며 되물었고 이어서 바로 금액을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의나 체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금액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사람이 돈 문제에 얼마나 집요한지. 하지만 막상 직면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영은 금액이 궁금하다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1년이면 제법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미영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의 눈알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듯 1년이면 얼마, 10년이면 얼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영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명의로 돈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뭘 할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미영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순자도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집 생활비를 보태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 순자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돈을 생활비로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이. 순자가 그건 이라고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미영이 되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어차피 순자도 이 집에서 살고 있지 않냐고. 밥도 먹고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는데 당연히 생활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이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삶. 자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박정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선 정호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미영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 나온다고. 그 말에 정호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순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처음에는 놀람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은 관심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산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도 금액을 물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말해야 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 한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금 나온 거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축하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그 돈으로 앞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면 좋겠다고. 요즘 집안 경제가 어렵다고. 순자도 이해할 거라고.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한편이 되어 자기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의에서 결정 사항을 통보하듯이 순자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세 사람분의 식사를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연금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냄비를 저으면서도 밥을 푸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쪽 구석자리. 밥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멈춘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이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금 통장이 어느 은행 것인지 물었습니다. 순자가 국민은행이라고 답하자 이미영은 바로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질문인 것처럼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순자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식사 중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이 자리에서 순자가 왜 묻냐고 되묻자 이미영은 대답했습니다. 혹시 순자가 잊어버릴까봐 자기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통장을 관리하겠다는 것. 돈을 관리하겠다는 것. 결국 돈을 쓰겠다는 것. 순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거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이미영은 요즘 치매도 많이 온다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식탁 이미영의 입을 떠나 거실을 메아리치는 듯 크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68이면 치매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은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자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드는 카드를. 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영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통장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가족이 알아두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 지금 이 순간 한편이 되어 자기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기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강해졌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식탁이 울렸습니다. 이미영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설마 혼자 쓸 건 아니지 않냐고. 혼자 쓴다. 그 말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 혼자 돈을 쓴다는 것. 이기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중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손주까지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기 시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명의로 나오는 돈조차 마음대로 못 쓴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뜨거운 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정호와 이미영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벽이 얇았습니다.
이미영이 말했습니다. 그 돈을 생활비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설득해야 한다고. 정호의 어머니니까 정호가 말해야 한다고. 아들이 말하면 들을 거라고.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미영이 또 말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내야 한다고. 나중에 어머니가 정신 없어지면 돈 찾기도 힘들다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정호는 이번에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기 연금이 이미 그들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자기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는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설거지를 마치고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순자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미영에게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이라며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거실 벽지는 작년에 새로 발랐습니다. 안방 장판도 바꿨습니다. 순자의 방만 그대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 최경숙에게서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와 함께 오랜만에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경숙. 순자는 그 이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겪은 친구.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눈 사이. 하지만 요즘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미영이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 친구 만나러 가냐고 집에 할 일도 많은데 라고 했던 말들. 친구 만나서 뭐 하냐고 수다나 떨러 다니냐고 했던 말들. 순자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산책을 가는 것도 심지어 병원을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경숙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자고 언제 시간이 되냐고. 손가락이 서툴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경숙이 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순자는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짧은 문자 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일 경숙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답답한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경숙이라면 자기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줄 것입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연금이라는 돈이 생기면서 이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우와 이미영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함. 순자는 그 고요함 속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돈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역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이 생겼습니다. 자기 명의로. 매달 나오는 돈.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자기 것인 돈. 순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돈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미영의 날카로운 눈빛, 정호의 계산하는 듯한 표정, 생활비를 내라는 요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압박, 그리고 거실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 통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계획. 순자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감쌌습니다. 1월의 밤은 추웠습니다. 작은 방에는 난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미영이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과 안방은 따뜻했지만 순자의 방은 늘 쌀쌀했습니다. 전기세 아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순자는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이었습니다. 저 달도 자기를 보고 있을까? 68년을 살아온 한 여자를. 이제야 자기 명의로 된 돈을 갖게 된 여자를. 하지만 그 돈조차 마음대로 못 쓰는 여자를. 순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젖어들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눈물도 혼자 닦았습니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것.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정호가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자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마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받는 것처럼. 이미영도 곧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역시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호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연금 일 좀 다시 생각해보라고. 가족인데 함께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어렵다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이미영이 설거지를 하는 순자 옆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순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호 월급으로 집 유지하는 것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연금은 당연히 생활비로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이냐고. 무시하는 거냐고. 자기가 며느리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순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뜨거운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미영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으로. 오늘 경숙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손수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친구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친구를 만나냐고. 집안일은 다 했냐고. 빨래도 쌓여있고 화장실 청소도 안 했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미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야라고 부르는 소리. 반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집안의 답답한 공기보다 나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숙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을, 사람들을, 자동차들을,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을 벗어나서 버스는 30분을 달렸습니다. 순자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습니다. 상가들이 지나갔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처럼. 경숙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보다 조금 더 나은 동네였습니다. 아파트도 새 것이었습니다. 상가도 깨끗했습니다. 경숙은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연금과 보험금으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왔습니다. 경숙을 챙겼습니다. 카페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경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숙은 일어나서 순자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살도 빠진 것 같다고. 순자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순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경숙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아들 내외는 잘 있냐고.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좋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경숙의 눈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그 돈을 생활비로 내라고 한다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한다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라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동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말을 마치자 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이미영이라는 사람 성격 알지 않냐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그 연금 말인데. 그거 정말 내 돈 맞아?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당연히 자기 돈 아니냐고. 자기 명의로 나오는 건데. 경숙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그 돈 받을 자격이 있냐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연금이 나오게 됐는지. 순자는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청했던 거라고. 젊었을 때 일하면서 조금씩 넣었던 돈이라고. 그게 이제 연금으로 나오는 거라고.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듯 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뭔가 이상하냐고. 경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그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튼 그 돈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라고. 며느리한테 주지 말라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 집에서 계속 압박한다고. 어제도 식사 때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다고. 치매 걸릴까봐 미리 알아둬야 한다면서.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매라니. 순자는 아직 68밖에 안 됐는데. 멀쩡한데. 경숙이 말했습니다. 그건 핑계라고. 통장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라고. 절대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순자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런 압박을 받으니 힘들다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니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고.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혼자 견디지 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었습니다. 경숙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이야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던 이야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숙이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하냐고.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으면 또 뭐라고 할 거라고. 경숙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자기가 항상 순자 편이라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올랐습니다. 5층까지.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정호와 이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자 이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누가 하냐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정호와 이미영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영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말을 안 듣는다고.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집안일도 안 하고 나간다고. 연금 받더니 태도가 달라졌다고. 정호는 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라고 무시하는 거라고. 연금 때문에 기가 센 거라고. 그 돈 생활비로 안 내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순자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집에서 내보낸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미영이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정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이미영이 되받았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하냐고. 자기 돈도 안 내고 여기서 먹고 자는 게 맞냐고. 우리가 호구냐고.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만데. 그렇게까지 할 순 없다고. 이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면 뭐 어때? 돈 안 내는 엄마나 남이나 똑같다고. 당신이 효자 노릇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라고. 순자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손이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분을 늘 그랬듯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따라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미영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싱겁다고. 간을 제대로 안 했다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간이 하나도 안 맞아. 짜서 먹을 수나 있겠어?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들 앞에 이게 뭐야? 순자는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이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음식도 맛이 없고 집안일도 대충 하고 친구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고.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정호가 이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 보냈을 뿐입니다. 이미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금 통장 오늘 은행 가서 공동 명의로 바꿔요. 그게 안전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동 명의라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에 자기 이름도 같이 넣자는 거라고. 그러면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겨도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안전장치라고. 안전장치. 그 말이 웃겼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전장치인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고. 이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가족끼리 뭐가 그렇게 숨기고 감추냐고. 우리를 못 믿으시냐고. 순자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평생 자기 명의로 된 돈이 없었다고. 이번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게 안전해. 요즘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 혼자 관리하면 위험할 수 있어.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뱃속에 10개월을 품었던 아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달래주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정말 이러시는 거냐고. 우리를 그렇게 못 믿으시냐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이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앞으로 생활비 내셔야 해요. 공짜로 여기서 못 살아요. 생활비.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생활비를 얼마나 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영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식비,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다 포함해서 50만 원. 순자는 그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이미영이 되물었습니다. 많긴 뭐가 많냐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밖에 나가서 자취하면 더 나간다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5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다고. 3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이미영이 정우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드냐고. 우리 살림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냐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연금 때문에.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고. 30만 원 내겠다고. 이미영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30만 원이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이미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식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뜨거운 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활비를 내기로 했다고. 30만 원. 경숙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순자는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집에서 살려면 내야 한다고. 경숙에게서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순자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순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이미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5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이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 벌어와. 월급이 얼만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내가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정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미영이 거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 쿵쿵 걷는 발소리, 화가 난 사람의 소리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0만 원. 매달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용돈으로 쓸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나? 혼자 살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영의 말대로.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평생을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이제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첫 생활비를 냈습니다. 30만 원을 이미영에게 건넸습니다.
현금으로. 이미영은 돈을 받으면서 세어봤습니다. 순자 앞에서 한 장 한 장 확인하듯이. 그리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돈을 건네는 순자의 손은 떨렸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받은 연금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이미영은 돈을 받은 뒤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순자에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빨래를 하라고, 화장실을 닦으라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라고. 순자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말없이. 어느 날 저녁 이미영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30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최소 40만 원은 내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만 원도 많다고. 더는 못 낸다고. 이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 방 전기 끊을게요. 난방도 끊을게요. 겨울인데 난방 없이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정호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정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40만 원 내겠다고. 이미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40만 원. 순자의 연금에서 4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용돈으로 쓸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4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난방을 끊겠다고 협박한다고. 경숙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당장 집을 나오라고. 하지만 순자는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숙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경숙한테 폐를 끼칠 순 없다고. 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그 연금 말이야. 혹시 통장 어디에 있어?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자기 방 서랍에 넣어뒀다고. 왜 그러냐고. 경숙이 말했습니다. 그 통장 잘 숨겨둬. 절대 이미영한테 빼앗기지 마. 한번 빼앗기면 끝이야. 다시는 못 찾아와. 순자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빼앗긴다고.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이미영이 언젠가는 통장을 빼앗으려 할 것 같았습니다. 방을 뒤질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래서 순자는 통장을 다른 곳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겨울 이불 사이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였습니다. 이미영이 순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미영은 옷장도 열었습니다. 옷들을 꺼냈습니다.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없었습니다.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매트리스 아래도 뒤졌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통장을 어디에 숨긴 걸까?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미영은 계속 뒤졌습니다. 책장도 뒤졌습니다.
신발장도 뒤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려던 순자는 자기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닫고 나왔는데. 순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이미영이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서랍도 열려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이미영이 돌아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통장 찾고 있어요. 어디 숨겼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사과도 없이.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가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요. 이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내 방이요? 이게 어머님 방이에요? 이 집 누구 집인데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어머님 방 따로 있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영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은 정호 명의였습니다. 이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에게.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요? 내놔요.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없다고. 이미영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3개. 순자는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놔달라고. 하지만 이미영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통장 내놔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자는 필사적으로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의 힘이 셌습니다. 젊었습니다. 순자는 68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영이 순자를 밀었습니다. 순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순자는 신음을 냈습니다. 이미영은 그런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호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다가 순자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으로 왔습니다. 정호는 상황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정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통장을 숨겼어요. 찾으려고 했더니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미영이 먼저 방을 뒤졌다고. 자기를 밀었다고. 정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어머니인가? 아내인가? 정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했습니다. 엄마, 통장 그냥 내놔. 왜 이렇게까지 해?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편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안 돼. 이 통장은 내 거야. 내가 관리해.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공동 관리하자는 건데. 공동 관리. 그 말이 웃겼습니다. 공동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미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 먹여 살리고 재워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 하나 공동 관리 못하게 해요? 먹여 살린다. 재워준다. 그 말들이 순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기가 시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너를 키웠어. 손주도 돌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먹여 살린다고. 이미영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있어요. 현실을 보세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 돈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정호와 이미영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 어머님, 문 열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와 이미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야. 함부로 대하지 마. 이미영이 비웃었습니다. 엄마면 뭐 어때? 돈도 안 내고 여기 있으면서 무슨 권리가 있어? 정호가 말했습니다. 돈 내고 있잖아. 40만 원. 이미영이 소리쳤습니다. 40만 원으로 뭘 해? 방세만 해도 그것보다 비싸. 밥값은? 전기세는? 당신 정신 차려.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목소리. 순자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는 것을.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한참 뒤 조용해졌습니다. 정호가 집을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영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방에 어질러진 물건들 사이에 천천히 일어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을 치웠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겨울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 사이에 숨겨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찾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통장 하나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통장이 없었다면, 이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더 무시당했을 거라고. 존재감조차 없었을 거라고. 적어도 지금은 싸울 이유라도 생긴 것이라고.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이 받았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미영이 방을 뒤진 것. 자기를 민 것. 아들이 아내 편을 든 것. 경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경숙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결정해야 해. 거기서 계속 살 거야? 아니면 나올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나가면 어디로 가나? 여기 있으면 이런 고통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경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와. 같이 살자.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경숙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말라고. 상황은 점점 나빠질 거라고.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습니다.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편안한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곳은 감옥 같았습니다. 차갑고 불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방에서 나가기 싫었습니다. 밤 9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엄마, 밥 먹어. 문 앞에 놔뒀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뒤에 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쟁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순자는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버텨야 했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조금만 더 참자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미영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호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미영은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밥만 먹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순자는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두기가 불안했습니다. 이미영이 언제 또 방을 뒤질지 몰랐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은행 간다고. 이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행은 왜 가냐고. 무슨 일이냐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미영이 빼앗아갈 것입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옮기시냐고.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넘게. 하지만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은행의 통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이미영이 함부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순자는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을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이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절대 이미영한테 알리지 말라고.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영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행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뭐하러 갔냐고.
순자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 어머님한테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통장 옮긴 거 아니에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다 알아요. 어머님이 뭘 하는지.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영이 소리쳤습니다. 통장 어디로 옮겼어요? 어느 은행이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이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말해요. 어느 은행이냐고. 이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영이 순자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나요. 하지만 이미영은 놓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았습니다.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미영이 그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통장을 옮긴 거예요? 순자는 말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으니까. 이미영이 통장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내 돈? 어머님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그 말에 순자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순자도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얹혀 사는 게 아니야. 나도 돈 내고 있어. 40만 원씩. 이미영이 비웃었습니다. 40만 원? 그게 뭐 대수예요? 어머님 방세만 해도 그것보다 비싸요. 밥값은? 전기세는? 다 계산하면 100만 원도 넘어요. 100만 원.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100만 원어치를 쓴다고. 작은 방 하나에서 밥 조금 먹고 전기도 아껴 쓰는데. 이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많이 쓸 리 없어. 이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진짜 계산해 볼까요? 방세 50만 원, 식비 4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다 합치면 110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었습니다. 순자 혼자 쓰는 돈이 그렇게 많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은 계속 우겼습니다. 자기 계산이 맞다고. 순자가 모르는 것뿐이라고. 순자는 통장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미영에게서. 하지만 이미영이 피했습니다. 통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순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돌려줘. 그거 내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미영은 통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거요? 이게 왜 어머님 거예요? 우리 가족 돈이에요. 가족 돈. 그 말이 순자를 자극했습니다.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면 이래도 돼? 가족이면 남의 방 뒤지고 통장 빼앗아도 돼? 이미영도 소리쳤습니다. 남? 어머님이 남이에요?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이니까 같이 쓰자는 거잖아요. 같이 쓴다는 말이 웃겼습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통장을 향해. 이미영이 피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미영이 순자를 밀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세게. 순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엉덩이부터. 아팠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짚으면서 삐끗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이미영을, 며느리를, 자기를 밀친 사람을. 이미영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회사가 가까웠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정호는 상황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정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통장을 옮겼어요. 다른 은행으로. 우리 몰래. 정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하고 싶어서.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우릴 못 믿어? 순자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못 믿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평생 자기 것이 없었다고. 이것만이라도 자기 것이고 싶다고. 정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봐요, 어머님은 우릴 가족으로 안 봐요. 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숨기고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정호가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 우릴 남으로 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이미영이 통장을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관리해요. 어머님은 믿을 수 없어요. 정호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거 내 거야. 정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관리할게. 안전하게. 걱정하지 마. 순자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통장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쓰러질 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호를 향해. 돌려달라고. 그거 내 거라고. 하지만 정호는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나아. 이게 안전해. 안전.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평생 처음으로. 통장을 돌려달라고. 그게 자기 유일한 것이라고. 빼앗지 말라고. 하지만 정호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영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호가 순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저항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미영이 말했습니다. 내버려둬요. 혼자 진정하시게. 정호가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이미영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울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만 변했습니다. 빼앗기고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이 받았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통장을 빼앗겼다고. 정호가 가져갔다고. 이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경숙이 말했습니다. 당장 나와. 지금 당장.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갈 곳이 없다고.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있잖아. 나한테 와. 당장. 순자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경숙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가야 할까? 이 집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나? 아들과의 관계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경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순자야, 거기 있으면 죽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와. 제발.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말라고.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고. 순자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인생도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나가기 싫었습니다. 정우와 이미영을 보기 싫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순자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 10시쯤 순자는 몰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정우와 이미영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이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밥을 조금 퍼서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서서, 어둠 속에서, 도둑처럼, 자기 집에서.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68배 인생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꿈이었습니다. 25살 때 경숙과 함께 일하던 시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자기 돈을 벌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꿈속에서 경숙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돈 모아서 나중에 뭐 하자.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뭐 하지? 경숙이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차리자. 우리 둘이서.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혼했습니다. 집안일에 묻혔습니다. 경숙도 결혼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꿈이었구나. 그때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68이지만 아직 살 날이 있다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나가기로. 이 집을, 이 지옥을 경숙에게 가기로. 새로 시작하기로. 비록 68이지만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속옷 몇 장, 양말,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의 짐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옷을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었으니까. 이 방에서 짐을 싸는 것도, 이 집에 있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순자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산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낡은 옷장, 곰팡이 핀 천장,
햇빛 잘 들지 않는 작은 창문. 이곳이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이제 떠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식탁에서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을까? 혼자서, 눈치 보면서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고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순자가 사라진다는 것도 모른 채 순자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뱃속에 10개월 품었던 아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달래주던 아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저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집을 떠난다는 것도 모른 채 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방에서.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래된 운동화였습니다. 끈을 묶었습니다. 천천히 코트를 걸쳤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코트.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인생이 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의 문지방을.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거실. 닫힌 안방문. 순자는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의 30년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한 걸음씩. 천천히. 가방이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아들을 두고 떠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4층, 3층, 2층, 1층. 마침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경숙이 보내준 모범 택시였습니다. 순자가 나오자 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순자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다고. 편히 가시라고. 회장님. 순자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경숙을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가 사라졌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익숙한 상가가, 익숙한 공원이 모두 뒤로 물러났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순자는 강물을 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순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알 수 없는 곳으로. 강을 건너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순자는 이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택시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로비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렸습니다. 기사가 가방을 꺼내줬습니다. 순자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소파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알던 경숙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품위 있게 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숙이 순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경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경숙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고생했다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두 노년의 여인이 서로를 아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순자는 그저 울었습니다. 경숙의 품에서 울음이 잦아들자 경숙이 순자를 떼어놨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자고. 집에 가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순자의 귀가 먹먹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3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경숙이 앞장섰습니다. 순자가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숙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넓었습니다. 거실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경숙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이제부터 여기서 살자고.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고. 경숙이 안내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옷장도 컸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숙이 말했습니다. 이 방이 순자 방이라고. 마음껏 쓰라고.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깥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숙이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햇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경숙이 준비해둔 옷이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경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허브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경숙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라고. 순자는 경숙을 봤습니다. 경숙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경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받던 그 연금 말이라고.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 아니라고.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순자의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 아내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순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경숙에게 맡겼습니다. 경숙이 당시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숙을 믿었습니다. 순자의 오랜 친구니까. 그래서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경숙의 사업에. 경숙의 봉제 공장은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몇 년 뒤에는 공장이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10년 뒤에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20년 뒤에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은 사장님, 불어났습니다. 한 개입니다. 엄청나게. 조아사님 새 환경에서 지금은 수십억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경숙은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순자를 위해서. 그리고 매달 배당금 형식으로 순자에게 보냈습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순자가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연금이라고 생각하도록. 경숙은 은행을 통해 조용히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그것이 국가연금인 줄 알았습니다. 경숙이 보내는 돈인 줄 몰랐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연금이 남편이 남긴 돈이었다고. 그것이 수십억이 되었다고. 경숙이 30년 동안 관리해줬다고. 경숙이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다고. 순자를 부탁한다고. 아들이 욕심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순자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경숙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울었습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줬던 남편을. 죽어서도 자기를 지켜주려 했던 남편을. 경숙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약속을 지켜준 친구를. 경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순자의 것이라고. 남편이 순자를 위해 남긴 것이라고. 경숙은 그저 관리만 했을 뿐이라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이 없었으면 그 돈은 없었을 거라고. 500만 원은 여전히 500만 원이었을 거라고. 경숙이 수십억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정이, 신뢰가, 그리고 사랑이.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순자 씨는 연금을 나누었다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